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인공지능과 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된 건국대학교 이상명 교수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도 쉽지가 않고 또 법이라는 주제도 아마 많은 분들에게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가능한 재미있게 또 폭넓게 관련된 주제들을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 소개를 간략히 해보자면 저는 10여 년간 판사 생활을 하다가 충남대학교에서 민법 교수 생활을 시작을 해서 현재는 건국대학교에 있습니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으로 일을 하기도 했고 인공지능 그리고 데이터 관련된 법제도에 관해서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법 학회에서는 작년에 인공지능과 법이라는 주제로 그 학부 수준에 맞춰서 간단한 교과서를 발간을 했는데요. 인공지능의 기초이론 그리고 개별 법 분야에서의 쟁점들 그리고 각 영역별 자율주행차라든가 의료라든가 각 영역별로 문제가 되는 쟁점들을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이제 강의를 듣고 관심이 더 생긴 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더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이제 화두가 된 지 몇 년 되었는데요. 원래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보스 포럼에서 이 용어를 제창을 해서 상당히 세계적으로 많이 이 용어가 퍼져나갔죠.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제 사용이 됐었는데요. 4차 산업혁명위원회라는 것도 이번 정부 들어서 생기기도 했고요. 그래서 AI라든가 로보틱스, IoT,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을 추동하는 핵심 기술들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20년 넘게 진행되어 온 그 트렌드의 연장선이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나올 쯤 해서 특이점, 싱귤레러티라는 말이 또 유행을 하게 되는데요. 원래 93년도에 워너빈즈라는 분이 이 용어를 제창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구글에 있는 유명한 발명가죠. 레이 커스와일이라는 분이 이 용어를 사용을 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레이 커스와일은 GNR 테크놀로지를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유전학, 나노 기술, 그리고 로보틱스, 여기서 말하는 로보틱스는 AI 기술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을 했죠. 이유는 이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디지털 전환기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의 생활과 또 사회 전반을 지금 바꾸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파급력이 넓고 깊은 것 같습니다. 그 인공지능은 이제 흔히들 범용 기술이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법률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제 AI for Law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법률 서비스를 위해서도 AI 기술이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AI 기술이 범용 기술이기 때문에 또 우리들의 실생활에 아주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기존의 법제도가 AI 시대에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에 관한 검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법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크게 AI for Law, Law for AI 두 가지 관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참고로 이제 AI and Law라고 하는 특정한 분야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법 정보화죠. 그 법률 정보화, Legal Informatics라고 하는 그 50여 년 된 흐름이 있는데 법률 서비스에 이제 기술을 적용, 정보 기술을 이용하기 위한 작업들이 행해지면서 일정한 학문 분야를 이루게 된 건데요. 이 리걸 인포메틱스의 이제 연장선상에서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제 학문 분파라고 하겠습니다. 주로 컴퓨터 공학자들이 상당 부분 이제 학자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법이라고 하는 영역에 법은 판단이 핵심이거든요. 의사결정과 판단이 핵심이기 때문에 AI 기술이 가장 AI 기술이 본질에 가까운 본질이 발현되기에 적절한 그런 분야로 일단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공학자들이 이 분야를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럽 지역에서 AI&Law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룹 소사이어티가 형성이 되어서 활동한 지가 한 30년 정도 되는데요. 지금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라고 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2년에 한 번씩 협회를 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유럽에서는 인공지능과 법의 문제를 다루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그 학문 분야에서의 플랫폼이 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스탠포드 로스쿨에서 코드엑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또 몇십 년째 운영 중인데 이 두 가지 그룹에서 인공지능과 법의 그 문제들이 다뤄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로는 이제 법률 서비스에 AI를 적용을 하는 문제들이 이제 많이 다뤄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중국의 서남 정법대 교수 숫자만 1000명에 육박하는 커다란 중국에서 유수한 대학인데요. 거기서도 리걸 AI에 관련된 학과가 한 2년 전에 생겨나서 학생들을 키워내고 있기도 합니다. 인공지능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술적 이슈 내지는 시장과 관련된 이슈, AI for Law죠.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가 하면 법적 이슈나 정책적 이슈, Law for AI죠. 이런 분야들로 이제 주제들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이에 그치지 않고 다른 인접 학문들과 상당히 많은 교류가 이제 있게 되는데요. 철학과 같은 인문학이라든가 언어학, 그 다음에 교육학이라든가 정책학, 여러 분야의 학문들과 교류가 지금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강에서는 이 기술적 이슈와 법적 정책적 이슈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눠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인공지능 기술이 어떠한 것인지 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가 사실은 법률 전공자만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또 컴퓨터 공학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비춰보면은 인공지능 기술에 관해서 얘기하는 게 조금 어려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설명을 해야 될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법학만, 그러니까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을 전공한 분들한테는 이 강의 안에 준비된 내용 정도로 설명한다고 해서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할 것이고, 또 컴퓨터 공학을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핵심 포인트들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의 개념은 그래도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표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교과서죠. 컴퓨터 공학에서 인공지능 관련된 교과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스튜어트 러셀의 책에서 가져온 건데요. 일반인들은 인공지능 그러면
곧바로 터미네이터라든가 이런 걸 떠올리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그냥 간단한 그 AI 앱들 정도만 떠올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굉장히 그 스펙트럼이 넓은데, 이제 기능적인 관점에서 인공지능은 의 개념을 정의하는 방법 한 4가지 정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thinking humanly, 그러니까 인간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접근법을 취하려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를 먼저 연구를 해야죠. 그래서 인지심리학이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Cognitive Modeling Approach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합리적 사고를 인공지능의 목표로 삼는 그런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인간이라고 해서 반드시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것은 아닌데, 인간이 어떤 사고를 하는지를 떠나서 합리적 사고, 보편적인 합리적 사고 방식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고 인공지능 기술을 그거에 맞춰가려는 입장입니다. 이 입장에서는 이제 사고의 법칙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철학적인 그런 접근 방법이 주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법학으로 치자면 3단 논법이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 같은 것들이 이제 가장 오래된 유형의 이와 같은 이제 접근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수학, 논리학 이런 쪽으로 쭉 이어져 왔죠. 세 번째는 인간적 행동에 중점을 둔 겁니다. 인간이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하는지는 사실은 현재 우리의 지식 수준으로 알기 어렵죠. 그러니까 인간이 외부로 나타내는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인공지능을 구현하려고 하는 건데, 요새는 많이 알려져 있는 개념입니다.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죠. 앨런 튜링이라고 현대 이제 컴퓨터의 이론적 기초를 놓은 수학자인데, 이 양반이 그 컴퓨팅 이론을 처음에 이제 만들어내면서 인공지능이라는 그런 컨셉도 한번 생각을 해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산 기계가 거의 모든 그 인지적 작업을 지능적 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러한 과정의 궁극에는 인간과 구별하기 어려운 그런 컴퓨터의 도래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이 튜링의 주장에 따르면 사람과 구별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이제 모습을 컴퓨터가 보여준다면, 그런 행동을 또는 말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그러한 컴퓨터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인간적 행동에 중점을 둔 방식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합리적 행동에 중점을 둔 방식입니다. 기계를 생각을 해보면 기계화, 자동화의 역사를 생각을 해보면 인간이 하는 작업들을 기계에 많이 맡겼죠.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기계를 활용함으로 해서 우리가 산업혁명도 하고 했는데, 그 연장선인 겁니다. 이 판단과 의사결정이라는 작업, 정신적 그런 작업을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공지능 분야의 이제 목표가 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이것이 이제 Rational Agent Approach라고 해서 현대 그 AI에 관한 그런 접근법의 이제 대종을 이루고 있는 거죠. 일종의 최적화 기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산업공학적 관점이 많이 들어간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4가지 중에서 많은 이제 일반인들은 이 인간적 행동, 튜링 테스트라든가 인간적 사고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AI와 관련해서 실제 산업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AI는 이 합리적 행동, 효율성에 맞춰진 그런 기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역사도 이제 큰 흐름 정도는 잡고 계셔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인공지능이라는 용어 자체도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컴퓨터가 194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이미 56년도에 다트머스 컨퍼런스라고 하는 유명한 회의에서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용어가 채택이 돼서 활용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영리한 용어 사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이 하는 그 판단과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컴퓨터, 기계에 의해서 대체하려는 노력이 이제 이루어져 왔는데 흐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볼릭 매니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 중심인 거죠. 알고리즘 중심. 순서도를 만들어 보신 경험이 있는 분은 금방 이해를 하실 텐데 그런 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쉽게 이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업을 할 때, 인지적 작업을 할 때 단계를 나눠가지고 예, 아니요, 또는 if then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전개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스무고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초창기에 많은 성공을 거뒀죠. 그래서 뉴웰과 사이먼이라는 분이 만든 로지컬 티어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미 55년도에 그 유명한 버턴드 러셀의 수학 원리에 나와 있는 그런 공리들을 정리들을 증명을 한다든가 뭐 그런 작업, 그런 성과를 거둬서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심볼릭한 접근 방법의 대척점에 있는 것은 이제 연결주의, 커넥셔니즘입니다. 이것은 이제 인간의 뇌를 막바로 그대로 모사하려는 그런 접근 방법이죠.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어내고 사이버네틱스라고 하는 분야로 이어졌는데 초창기에는 이 심볼릭 매니플레이션이 훨씬 앞서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압도적으로 컴퓨터 기술은 이 알고리즘 위주로 되어 있고 시리얼 컴퓨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이제 과거에 이어져 왔던 이런 그 커넥셔니즘의 전통이 2010년대에 이제 딥러닝이 실제로 그 효율성을 증명을 해냄에 따라서 지금은 이게 이제 컴퓨터 그 디지털리제이션의 디지털 전환의 그 첨단에 있는 기술이 된 것처럼 보이게 된 거죠. 이제 이렇게 되기까지는 참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인공지능의 그 암흑기가 있었고, 왜냐하면 이게 계산량이 또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이제 들어가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나 계산 능력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아직은 좀 쉽진 않은 그런 기술이었습니다. 이제 유명한 힌튼, 르쿤, 벤지오 같은 여러 천재들의 힘입어서 알고리즘이 개선되고 하드웨어가 좋아지고 또 인터넷 발달에 따라서 이제 빅데이터가 생겨남에 따라서 드디어 딥러닝이 자기의 잠재력을 발휘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 페드로 도밍고스라는 분이 쓴 마스터 알고리즘이라는 책에 번역도 되어 있는데요. 이걸 찾아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도밍고스는 이런 심볼리즘하고 커넥셔니즘의 전통이 나중에 하나로 느껴져서 궁극의 알고리즘으로 탄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희망을 이 책에서 제시를 합니다. 이제 많은 컴퓨터 공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지금의 인공지능 기술의 뭐 연장선상에서 이러한 궁극의 알고리즘이 만들어지지는 못할 것으로, 그래서 또 다른 천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는 알고리즘이 나올 것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낙관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러한 궁극의 알고리즘이 여러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 앨런 머스크라든가 스티븐 호킹 같은 분들 같이 이제 일반 인공지능 출현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와는 달리 도밍고스의 경우는
그러한 알고리즘도 인간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상당히 재미난 책이니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딥러닝에는 뭐 많이들 들어보시겠습니다.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AI의 일부인 거죠. 아까 봤던 심볼릭하고 뭐 커넥셔니즘이 있으니까. AI 안에는 기계학습이 부분 집합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또 기계학습도 어떤 것들은 사실은 커넥셔니즘이 아니라 그 알고리즘에 의한 기계학습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커넥셔니즘에 의한 그 기계학습을 딥러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많은 기술들이 지금 나와 있죠. 제일 중요한 거는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냐,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이냐인데, 최근에는 지금까지 뭐 지도학습이 대종이죠. 가르쳐 주는 거죠, 인간이. 그게 대종이었습니다만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학습을 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CNN이나 RNN 이런 유명한 기술들이 있습니다만 이거에 관해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일본의 이제 사이토 고키라고 하는 분이 쓴 밑바닥부터 배우는 AI 등가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사이토 고키의 책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설명은 요거까지만 할까요? 그래서 AI 기술이 초창기 이미지 인식하는 단계, 뭐 CNN 기술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많은 컴퓨팅 용량이 필요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게 RNN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자연어 처리 단계로 가게 되면 이제 복잡해지죠. 처리 용량이 더 10배 이상 소요가 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정말로 대화형 인공지능을 한다든가, 문서를 요약한다든가, 그런 높은 수준의 그 판단과 의사결정 도구로 쓰이려면 처리 용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요구가 됩니다. 결코 이제 쉬운 기술은 아닙니다. 특히 법 같은 경우는 이 문서 요약 정도로도 어림없거든요. 인간 생활의 모든 부분을 다 다루는 것이다 보니까 사실 AI 기술이 법률 전문가를 대체하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해서 기술에 관한 설명은 일단은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